토론 방식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오늘 이제 그 이정환 여선임연구원 그다음에 박홍본 수변 감성 과장님 사실 뭐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감성 수변 감성이. 그래서 두 분 토론자께서 한 3, 4분 정도 의견 그리고 혹시 그 발제자께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일단 하고 발제자가 대답하시는 거로 한 라운드 끝내고 두 번째는 뭐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질문들을 받는 그 프리토킹으로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과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멋진 발표해 주신 그 WP 페니 국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면서 청계천 프로젝트 그리고 한강 프로젝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 성공인데 크게 봐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 지천 워터프론트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워터프론트 성공 사례를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에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코멘트와 질문해 주셨고요. 그다음 우리 이정환 선임연구원 뭐 코멘트부터 뭐 다양하게 잘 해주십시오. 발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서울시의 도시 하천에 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갈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파트가 있고 거버넌스 파트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기술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직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굉장히 많다. 지난 익스트림 플루드 사태를 보면 사실 우리가 LID나 MBS에 관한 물순환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접근하고 아직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 8월 사상으로 좀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또 많아졌죠. 특히 도림천 지하방수라든지 이러한 좀 구조적인 시설 시설물들이 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은 이러한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나 그린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러한 거버넌스 파트를 테크니컬 파트랑 같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프라이빗 섹터나 워터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지 조금 선진국과 같이 이러한 다양한 발전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건 크리티컬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LID나 MBS 같이 좀 자연적인 기법들과 구조적인 기법들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좀 크리티컬한 익스트림 레인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좀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도 그렇죠. 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익스트림 레인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복합적인 방향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 서울은 한강처럼 대규모도 있고 아마 오늘은 이제 뭐 중소 규모의 그 지천에 대한 얘기가 많을 텐데, 그리고 아주 소하천 다양한 유형들의 수변 공간이 있는데 이 뭐 서울에 좀 적용할 만한 뭐 많은 사례를 발표해 주셨지만 그 중에 좀 적용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사실 거버넌스, 아까 뭐 첫 번째 파이널 구조도 말씀하셨지만 뭐 시민들의 다양한 그 주체들의 참여 시점, 거버넌스, 또 공공과 뭐 민간의 그런 그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태 환경을 복용을 하지만 또 생태도 중요하지만 또 구조적인 접근도 필요하니까 이런 균형 잡힌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례가 있는지, 그 세 개인데 뭐 관련돼서 답하실 수 있는 것만 부담 없기에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누가 먼저? 파니 국장님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네,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례 연구와 실질적인 사례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실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WP에서는 두 가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WRM 플랫폼입니다. 파트너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수집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을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들을 보고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GWP 플랫폼에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제 제가 청계천하고 홍제천을 방문해서 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제천과 청계천에 관한 정보도 문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 GWP 플랫폼에 등록하면 저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는 여러 가지 해법과 옵션을 찾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실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봐야 내가 이것을 바탕으로 내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 플랫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2023년 중반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우리 플랫폼에 등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다른 국가들과 이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모든 참여자분들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2023년 중반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변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도시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도시 계획이나 수자원 관리에 관한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물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큰 거품 방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위한 물이 있고 사람을 위한 물, 위생을 위한 물, 경제 개발을 위한 물, 이렇게 다양한 물 거버넌스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위한 물도 있죠. 그리고 물 관련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또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요소와 거버넌스별로 규제도 다르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다릅니다. 그러한 다양한 기관과 참여자들이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만 물과 관련한 법이 다른 인프라 관련한 법과 함께 적용이 될 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 관련된 법, 인프라 관련된 법, 그 이외에 다양한 법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권위가 큰 법이 있고 그 법 하에 따라서 또 관장이 된 다른 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법적인 체계를 포함해서 거버넌스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녹색 인프라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기반한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에 기반한 녹색 인프라를 기존의 회색 인프라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녹색 인프라와 회색 인프라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녹색 인프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회색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녹색 인프라와 회색 인프라가 서로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녹색 인프라의 경우에는 GWP가 저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기반한 솔루션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등록하고 또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기반한 솔루션을 선택하고 그 솔루션을 실현해서 결과를 또 달성하는 것,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저 GWP의 플랫폼에 공유하면 사례도 같이 많이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색, 녹색의 그런 균형 잡힌 것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사실은 이런 짧은 시간에 서울에 대한 그 제안을 하기보다는 아주 원론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 파멜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니 국장님께서 포괄적이면서도 아주 훌륭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식 고양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규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훌륭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규제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실행이 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갖추는 데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각 관련된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정식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이 설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담반의 형태로 이러한 전담반에는 물론 다양한 기관이나 부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거버넌스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거버넌스인가, 그리고 그 거버넌스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리소스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국가들이 부패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이죠. 그래서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질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부정부패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시 공간 계획이 중요한데요. 도시 공간을 적절하게 계획을 하고 계획을 제대로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또 도시 공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도시 공간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녹색 인프라와 회색 인프라의 전무, 그 이외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개도국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녹색 인프라와 회색 인프라를 결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요. 따라서 도시의 공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모델링을 통해 녹색 인프라와 회색 인프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환경상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환경을 오염시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을 선택할까요?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를 발전하고 시민들의 생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이 환경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계와 환경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한다면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그 토론자분과 뭐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모두가 다 수변 감성, 수변 사람 중심의 조심스러운 공간에 대한 것은 다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워터 센서티브 어번 디자인이라든지 워터 센서티브 시티라든지 우리 수변 감성이라든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구체화됐고 방향도 일단 그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주 놀라운 게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는 회색과 녹색의 균형 잡힌 거버넌스의 균형 잡힌 균형성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좀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어렵고 이상적이겠지만 어쨌든 균형 잡힌 정책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과 같은 이런 뭐 워터 큰 포럼은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이슈를 아젠다를 발굴하고 던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그 판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등록을 하고 앞으로는 소규모 그룹이라든지 또는 포럼이라든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큰 의미의 큰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제 뭐 저희가 한 8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는 뭐 제안이나 뭐 그런 거 혹시 있으면 네 혹시 마이크 있으시면 네, 예. 우리 토론자께서 아주 그냥 예. 굉장히 흥미있는 설명을 듣고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의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GWP의 판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로슬럼 시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또 그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부동산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가옥들이 많이 위치한 그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낸 사례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 힘든 사례로 보였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게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예상되기로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더 깊게 파라든지 제방뚝을 더 쌓으라든지 아니면 위에 저수지를 만들으라든지 뭐 이런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 거주지를 조금 옮겨서 좀 도시와 도시의 어떤 계획과 그리고 치수를 어떻게 잘 균형을 잡은 사례로 보이고, 그게 특히나 이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주민들하고 주로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와 예산을 주로 어떤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슬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주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계가 달린 곳이고 어떤 생계가 됐던지 간에 그 슬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먼저 커뮤니티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강둑에 살고 계시면 위험합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 슬럼가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 강둑을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먼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이들을 이해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일단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둑에 사는 게 그렇게 위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민이 질문을 했죠.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이미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것이 해법이다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한 것이죠. 주민들이 우리가 강둑에 사는 게 그렇게 위험하고 좋지 않은 일이라면 정부 측에서는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옵션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옵션은 바로 이 슬럼과 이 주택을 이 강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집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라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불법 거주지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라바야라는 시가 또 있는데요. 이 수라바야라는 시에서도 이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슬럼가가 있었는데 이 강둑에서 집을 들어 올려서 위치를 바꾸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슬럼가를 철거를 하고 약간 아파트 같은 곳에서 이들이 거주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슬럼가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곳에서 강둑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둑에서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경비원이나 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뭐 아주 양질의 직업은 아니더라도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이 슬럼가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뭐 대출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문제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제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저희 GWP의 문서화에서 기록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파트너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약속한 시간이 한 5분 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정환 그 박사님부터 한 1분 정도 서울시의 바란다 코멘트 아니면 다음 과제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질문 하나 더 해요. 그럼요, 질문. 네. Thank you for your both great comments. So, and I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페니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통합수자원 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통합수자원 관리의 경우 수질과 물의 양 관리라던가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통합수자원 관리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이것도 참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통합수자원 관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이제 저희가 하나의 방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울이 모여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이제 네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환경입니다. 뭐 범람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물 관리 환경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한 물입니다. 사람을 위한 물이라는 것은 식수, 또 청정수, 또 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발전을 위한 물, 그러니까 관계 용수라던가 우리 식량 안보를 위한 물이라던가 에너지에 사용되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관광을 위한 물이 또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물 관련 재해 경감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을 위한 물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을 위한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연 속에서 물의 흐름과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태국의 메가플러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자연 속의 물 순환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100년이 넘게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 속의 물 순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기관들과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물의 순환을 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자연 속의 물 순환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야겠죠.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홍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인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시스템에 따르면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시드니나 멜버른 같이 서울도 대도시입니다만 그런 재해를 겪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도 홍수로 큰 피해를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후회를 하지 않을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WR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페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세 가지 관련된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IWRM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물 안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무엇이 물 안보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물 개발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 안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우리 국가의 물 안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 IWRM이라는 통합 수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물 안보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연계하는 넥서스 개념이 중요합니다. 통합 수자원 관리 프로세스와 결과,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오프, 이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물 안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을 관여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물 안보라는 개념이 그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 안보에 대한 큰 거대 담론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안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봉 과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쭉 이야기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워터프론트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워터프론트가
저소득층 가까이 있느냐? 이제 서울은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천부터 워터프론트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강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꼭 성공되어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4분, 한 20초 남은 것 같은데 오늘 그 두 번째 세션 멀리서 오셔서 또 이렇게 소중한 발표해 주신 두 분 발제자님 그리고 오늘 두 분 토론자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면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